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한번 파헤쳐보죠. 혹시 예전에 중요한 미팅이나 회식하셨을 때 그 강남의 최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입구에 가면? 아, 그 거대한 유리 냉장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안에 막 겉이 쩍쩍 갈라지고 시커멓게 곰팡이 핀 고기 덩어리들이 막 매달려 있었잖아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난 유행이었죠. 네, 진짜 메뉴판에서 드라이 에이징 이 단어만 보면 우리 다들 엄청 비싼 값 내고 지갑을 열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룰 이 자료가요. 그 화려했던 외식업계의 트렌드가 사실은 뼈아픈 과학적 무지 그리고 경제적 오판의 결과물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자료들은 그냥 고기 맛있게 굽는 법, 이런 단순한 요리 상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과학적 원리, 그리고 유통구조라는 어떤 경제학적인 부분, 거기에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마케팅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흥미로운 산업 리포트라고 보셔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 시커먼 고기들이 당시에는 예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사실 산업의 관점에서는 왜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었는가? 오늘 이걸 낱낱이 해부하는 게 저희 딥다이브의 핵심 미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지식은요, 진짜 당장 다음번 비즈니스 미팅이나 저녁 자리에서 엄청 훌륭한 대화 주제가 될 겁니다. 테이블 위에 스테이크 한 점을 두고 경제학부터 바이오 테크놀로지까지 논할 수 있게 되실 테니까요. 아주 유용한 지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한 2010년대 초반으로 한번 쓱 돌려보겠습니다. 당시에 그 청담동이나 압구정 일대에서 미식가들의 신분증처럼 여겨졌던 이 드라이 에이징 열풍. 솔직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보셨으면 당장 갖다 버리라고 호통치셨을 그 곰팡이 핀 고기에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열광했던 걸까요? 이걸 좀 큰 그림으로 연결해서 보면요. 한 세 가지 층위의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 가장 기저에 깔려있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마블링 지상주의에 대한 반작용이었습니다. 아, 마블링. 네, 수십 년 동안 한국 소고기 시장의 절대적인 미덕은 입에서 눈처럼 녹아내리는 기름진 고소함,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높은 마블링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투별, 꽃등심 이런 거 찾았죠. 근데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기름진 맛에 서서히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약간 물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때 드라이 에이징 기술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씹는 맛, 그리고 응축된 진한 육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미식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죠. 아, 항상 입에서 살살 녹는 고기만 찾다가 그 치아를 밀어내는 쫀득한 식감이랑 고기 본연의 진한 향을 재발견하게 된 거네요. 네, 마블링이 적어서 퍽퍽하다고 외면받던 부위조차 숙성이라는 시간을 거치니까 부드러워지고 깊은 풍미가 났거든요. 대중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자 매력으로 다가온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단순히 맛이 변했다고 그 엄청난 가격표를 한 2, 30만 원 하는 걸 정당화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이 중요합니다. 바로 스토리텔링이 마법을 부린 거죠. 아, 메뉴판에 적혀 있던 그 문구들이요? 네, 메뉴판을 보면 4주간의 뼈를 깎는 인내라던가 수분과 함께 절반이 버려지는 극강의 희소성. 맞아요. 그런 서사들이 입혀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고기 1인분을 먹는 게 아니라 시간과 바람이 빚어낸 어떤 예술 작품을 소유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마케팅의 승리였죠. 그렇겠네요. 식당 입장에서는 평범한 고기도 프리미엄으로 둔갑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객단가를 두세 배 끌어올릴 수 있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로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열풍을 진짜 대세로 만든 세 번째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국인만이 가진 본능적이고 문화적인 DNA에 숨어 있습니다. 문화적인 DNA라면 우리가 매일 먹는 한식 밥상이랑 관련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5의 맛이라고 불리는 발효의 미각입니다. 발효요. 네, 한국인 입맛은 된장, 간장, 묵은지 같은 그 쿰쿰하고 복합적인 감칠맛에 수천 년간 길들여져 왔잖아요. 그런데 서양 기술인 드라이에이징 과정에서 생기는 독특한 향들, 예를 들면 구운 견과류 향이나 진한 블루치즈 향이 아, 그 치즈 향이 한국인 미각에 내재된 그 발효를 향한 갈망이랑 딱 맞아떨어진 거군요. 완벽한 교집합을 이룬 거죠. 단순한 고기 구이가 아니라 고도로 발효된 요리를 맛본다는 즐거움을 선사한 셈입니다. 와, 된장찌개를 사랑하는 우리의 입맛이 그 치즈 향 나는 스테이크에 꽂힌 이유가 핏줄에 새겨진 발효 본능 때문이었다니 진짜 소름 돋는 연결고리네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비주였습니다. 맛의 재발견, 기가 막힌 마케팅,
문화적 코드? 네, 겉보기엔 완벽했죠. 근데 우리가 오늘 파헤칠 진짜 이야기는 이 화려한 조명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잖아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1kg짜리 금괴를 은행에 맡겼는데 한 달 뒤에 가보니까 500g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어떠시겠습니까? 비명이 절로 나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드라이에이징이 산업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성의 덫, 그 수율과 로스의 잔혹한 수학이더라고요. 네, 요식업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계산기 두드려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이 고기가 손님상에 오르기까지 겪는 강제 다이어트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번 짚어주시죠. 드라이에이징은 공기순환으로 수분을 날려서 풍미를 응축시키는 겁니다. 보통 30일에서 45일 숙성하면 순수하게 수분 증발로만 전체 중량의 15에서 최대 30%가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가만히 놔뒀는데 30%가 증발해버린다고요? 네. 근데 이건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겉이 딱딱하게 말라붙는 크러스트가 형성되니까 네. 그걸 도려내는 트리밍 과정에서 진짜 참사가 벌어집니다. 차가운 바람을 한 달 맞으면 겉이 나무 껍질이나 돌처럼 단단하게 굳거든요. 게다가 그 위에 곰팡이 포자가 앉고 산화된 지방이 엉겨붙어 있죠. 손님한테 줄 순 없으니 두껍게 깎아내야겠네요. 맞습니다. 칼질 몇 번에 전체 중량의 20에서 30%가 또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와, 결론적으로 1kg 원육을 넣으면 최종적으로 접시에 담을 수 있는 알맹이는 500g 남짓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절반이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껍질 벗긴 사과.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서양에서는 멀쩡하게 잘 만드는 드라이 에이징이 왜 유독 한국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손실률을 보였나? 그 해답이 유통구조에 있더라고요. 네. 드라이에이징 본고장인 미국이나 유럽은 소를 도축하면 프라이멀 컷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덩어리 상태로 숙성을 합니다. 뼈도 있고 지방도 있는? 네, 두꺼운 뼈와 촘촘한 겉면 지방층이 철갑철한 살코기를 둘러싸고 있죠. 이게 숙성 내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겉만 살짝 깎아내면 내부 손실은 최소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껍질이 있는 사과를 숙성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부분육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서브 프라이멀 컷. 도축장에서 식당으로 올 때 이미 뼈 다 바르고 겉에 붙은 지방도 예쁘게 싹 다듬어낸 상태로 진공 포장돼서 들어옵니다. 이미 다 발라진 맨살이네요. 완벽하게 껍질을 벗겨놓은 사과. 맞아요. 그 껍질 벗긴 사과를 건조한 바람이 부는 냉장고에 한 달 방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수분을 뺏기는 무방비 상태, 즉 과건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방패가 없으니까 겉면뿐만 아니라 속살까지 쩍쩍 갈라지고 마르겠네요. 네, 깎아내야 할 두께가 서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깊어지니까 폐기율이 극단적으로 치솟는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과 폭등의 도미노를 일으키는 원인이었네요. 식당 사장님이 5만 원 주고 고기 1kg을 샀는데 트리밍 끝나니까 500g 남았어요. 그럼 이미 고기 원가만 10만 원이 된 거고. 거기가 끝이 아니죠. 한 달 내내 1도 유지하는 거대한 숙성고 전기세, 강남 한복판 비싼 임대료, 전문가 인건비까지. 장부상으로는 15만 원이 훌쩍 넘겠네요. 식당이 마진맘기려면 손님한테 최소 30만 원, 40만 원 받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네요. 결국 이런 비용 구조로는 소수 호사가를 위한 예술이나 퍼포먼스는 될지 몰라도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네,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모델이었다는 건데, 근데 전문가님, 이 경제성의 덫보다 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잖아요. 바로 맛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착각.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극찬했던 꼬릿꼬릿하고 펑키한 치즈 풍미, 그게 사실은 숙성 감칠맛이 아니라 고기가 썩어가는 부패의 징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숙성고 안에서 화학적으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가요?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화학 반응을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바로 단백질의 분해와 지방의 산화입니다. 분해와 산화요? 네, 첫 번째로 고기 속 효소가 단백질을 끊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분해 반응. 이건 우리가 의도하는 아주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감칠맛이 여기서 폭발하죠. 이건 좋은 거네요. 네, 문제는 두 번째인 지방의 산화입니다. 지방이 산소랑 장기간 만나면 구조가 깨지면서 산화되는데 이 반응이 임계점을 넘으면
악취에 가까운 산패치를 뿜어냅니다. 아, 서양 소고기는 기본적으로 마블링이 적은 저격 위주니까 지방 산화될 일이 별로 없어서 단백질 분해의 이점만 깔끔하게 취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좋은 향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한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마블링이 오히려 독이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한우의 치명적인 역설입니다. 한우는 마블링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올레인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올레인산이요? 네, 융점이 낮고 불포화도가 높아서 숯불에 구워 먹을 땐 입에서 부드럽게 녹는 극상의 고소함을 주죠. 아, 평소엔 진짜 맛있는 지방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 덩어리를 공기 중에 4주, 6주씩 노출시키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단백질이 기분 좋게 분해되기도 전에 이 엄청난 양의 지방이 먼저 산소와 반응해서 빠른 속도로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단백질이 맛있어지는 속도보다 지방이 썩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군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산화된 지방에서는 도대체 어떤 냄새가 나길래 부패라고까지 하는 건가요? 신선해야 할 지방에서 오래 방치된 식용유 냄새, 크레파스나 양초 냄새, 심지어 독한 페인트 냄새 같은 역한 산패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아, 페인트 냄새요? 정상적인 미각이라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저는 오늘 자료 보면서 고어텍스의 역설이라는 대목에서 진짜 무릎을 탁 쳤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겉에 그 딱딱한 크러스트가 잡균을 막아주는 보호막이니까 깎아내고 속만 먹으면 깨끗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가 간과했던 치명적인 과학적 오류입니다. 고어텍스 등산복 생각해 보시면 밖에서 빗물은 막고 안에 땀은 배출하잖아요. 네, 숨쉬는 소재죠. 근데 드라이에이징 한우 겉면의 크러스트는 정반대입니다. 겉면 지방이 산패하면서 발생시킨 유독한 가스랑 역한 냄새를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고기 내부에 꽉 가둬버리는 밀폐된 감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냄새가 갇혀버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되나요? 갈고리는 그 지독한 산패치 가스가 고기 내부로 다시 파고듭니다. 이때 한우의 촘촘한 마블링이 냄새를 전달하는 모세혈관이나 고속도로 역할을 해버리죠. 아, 기름기를 따라서 냄새가 안으로 쑥쑥 들어가네요. 네, 결국 썩은 기름 냄새가 살코기 가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듭니다. 과학용어로는 이걸 재흡수 현상이라고 부르죠. 서양 고기는 겉만 깎으면 속은 멀쩡한데 한우는 마블링 때문에 중심부까지 쩐내가 완벽하게 배어버렸던 거네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진짜 뼈아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서양 기준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코랑 혀가 거부하는 그 상한 페인트 냄새를 참으면서 뉴욕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보는 펑키한 풍미라고 스스로 세뇌했던 건 아닐까요? 매우 예리한 통찰입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부패한 불포화 지방산 냄새를 강하게 거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시 소비자들이 먹고 속이 니글거린다거나 역겹다고 느꼈던 건 미식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 몸이 보내는 신호였군요. 네, 이 지방은 상했으니 먹지 말라는 아주 정확한 생물학적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참, 맛도 맛인데 식당들의 위생 불감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 식당으로 보면 인테리어 효과 노린답시고 홀 한복판에 화려한 조명 달아서 숙성고 전시해뒀잖아요. 저도 거기서 사진 찍고 자랑했는데 그게 엄청 위험천만한 짓이었다면서요. 쇼케이스의 비극이죠.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로 벌인 미생물과의 러시안 룰렛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드라이에이징은 온도 1에서 3도, 습도 70에서 85%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하는 고도의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엄청 예민한 작업이네요. 네, 이 통제된 환경에서 고급 치즈 만들 때 쓰는 페니실리움이나 털곰팡이 같은 유익한 흰곰팡이만 배양해야 하거든요. 근데 전시한다고 홀에 둔 냉장고 문을 종업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고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습도는 당연히 춤을 추고 홀에 있는 먼지랑 잡균이 다 들어갔겠죠? 배양 접시가 따로 없네요. 정확합니다. 유익균은 죽고 그 자리에 맹독성을 지닌 검은 곰팡이나 푸른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시 업계에 고기는 썩히면서 먹는 거라는 무지한 상식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 시커먼 독성 곰팡이가 피었는데도 그냥 대충 행주로 닦아내거나 도려내고 손님상에 내놓은 거네요. 네,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결국 극단적인 수율 손실로 인한 미친 가격표, 마블링 산화로 인한 중심부 쩐내, 맹독성 곰팡이까지 우리가 열광했던 숙성육 1.0의 초라한 성적표네요. 서양 방식을 한우나 삼겹살에 무비판적으로 가져다 쓴 건 완벽한 실패였다고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숙성 포기하고 갓 잡은 고기만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패를 뼈저리게 인정하는 순간이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되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환경과 식재료에 맞게 진화시킨 숙성육 2.0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어떤 대안들이 등장했나요? 핵심은 명확합니다. 단백질 분해의 감칠맛은 취하되 지방이 산화되는 건 막고 수분 증발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는 거죠. 아, 웻 에이징 말씀이시죠? 산소를 아예 100% 차단해버리는 방식이요? 네, 가장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기를 진공 포장해서 공기를 완벽히 차단하니까 지방 산패 위험이 사라지고 수분이 안 날아가서 로스율도 0%에 가깝죠. 근데 웻 에이징은 드라이 에이징 특유의 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온도의 마법을 다루는 빙온 숙성 기술이 등장합니다. 얼음빙자 쓰는 빙온 숙성료. 얼어버리면 숙성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은 0도에서 얼지만 소금기와 아미노산을 품은 고기 수분은 영하 1.7도 부근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아, 어는 점이 더 낮군요. 네, 이 얼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임계점 온도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온도를 이렇게 낮추면 부패균 활동은 정지되는데 고기 자체의 효소는 천천히 활동하면서 단백질을 분해하거든요. 미생물은 얼려버리고 효소만 살려두는 고도의 기술이네요. 여기에 건조랑 진공을 번갈아 하는 교차 숙성까지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맞춤 기술이 완성된 거네요. 네, 이제 오늘 논의의 핵심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이 자료가 전하는 진짜 통찰은 소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식과 혁신은 밖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를 껍데기만 모방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과학적 원리랑 경제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우리 고유의 환경에 맞게 응용할 때 진짜 가치가 창출된다는 말씀이군요.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메뉴판에서 숙성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치열한 과학과 경제학의 춤사위가 생생하게 떠오르실 겁니다. 끝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우리는 막연히 발효에 익숙하다면서 썩어가는 지방 냄새마저 고급스럽다고 정당화하며 비싼 돈을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죠. 우리가 지금 초프리미엄이나 글로벌 미식 트렌드라고 부르며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수많은 음식 중에 사실은 식재료의 결함이나 보존 기술의 한계를 기가 막힌 스토리텔링과 마케팅으로 덮어버린 제2의 드라이 에이징은 과연 존재하지 않을까요? 와,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네요. 결국 여러분이 지금 향유하고 계신 건 음식의 진짜 본질입니까? 아니면 그 음식을 둘러싼 마케팅 이야기와 비싼 가격표입니까?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번쯤 던져볼 만한 멋진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일상이 이런 날카로운 호기심으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